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값이 요즘에 금값이잖아요. 금값이 왜 금값이 됐는지 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부터 해서 금값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2012년 정도에 금값이 막 이렇게 오르다가 이때 처음으로 2,000불 정도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2020년 코로나 당시에 다시 2,000불을 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이렇게 있다가 하다가 요즘에는 2,670불 이렇게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인데 진짜 말 그대로 금값인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금 가격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해보면은 글쎄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면은 많이 오르려나? 언제 많이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금이 가진 아주 중요한 성격이 있는데 그거는 배당도 안 주고 이자도 안 준다는 거야. 당연하죠. 금이 뭐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은 금덩이일 뿐인데 아무것도 안 주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금의 가격은요, 이것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와, 금 가격하고 진짜 똑같이 움직이네요. 2022년까지, 정확하게 2022년까지 금 가격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실질금리가 물론 이게 역축이에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내려가면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실질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니까 금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이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실질금리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금리를 말하는데요. 명목금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다 예금해 놨더니 금리를 5% 줘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3%야. 그럼 뭐야? 남는 거 2%밖에 없잖아. 그게 실질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오르느냐 빠지느냐, 이게 역축이니까 내리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금 가격이 같이 움직여 왔다는 거죠.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렇게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언제까지요? 2022년까지요. 그럼 그 2022년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때부터 실질금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금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실질금리도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역축이니까 이게 이런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정답은 어디 있냐면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금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거부터 2022년까지, 정확하게 2022년까지 보면은 중앙은행에서 연평균적으로 사는 금의 양이 약 400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00톤 정도를 중앙은행에서 금을 산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400톤이었어요. 근데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까지 늘어났냐면은 1,070톤, 1,080톤, 그리고 올해도 이미 500톤 이상 2분기까지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톤 정도 사는 수준까지 늘어났어요. 그럼 어디 중앙은행이 그렇게 많이 사는 거냐라고 보니까 일단 한국은행은 아니에요. 한국은행은 지난 11년 동안 한 번도 금을 안 샀습니다. 근데 왜 안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은행은 아니에요. 주범은 누구냐면요,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한 게, 러시아 입장에서도 외환 보유고라는 걸 이렇게 좀 저장을 해놨어요. 달러로 어디다가 좀 은행에다 넣어놨죠. 그러고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쟁여놨던 달러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저 지금 전쟁해가지고 급해요. 지금 좀 빨리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기 못 들으셨어요? 미국 정부가 주지 말라는데요? 스위프트만 그거 닫아버려가지고 그거 못 가져가요? 못 빼요? 그럼 내가 그거 내 돈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 그때부터 에라 모르겠다, 금이라도 사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은행에서도 금 사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떤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생각해보면
달러에 대한 신뢰를 못 갖는, 그리고 이제 미국 미워, 미국 쟤네들 나 싫어하잖아, 이런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다, 그리고 금을 사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 좋아,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겠다는 거잖아, 못 믿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미국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나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제는 바로 부채 한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진 부채 한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 어차피 올려주는 거잖아, 때 되면 올려주는 거, 그거 뭘 얘기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부채 한도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계단식으로. 그래 좀 올려줘, 조금, 또 알았어 좀 더, 이런 식으로 올려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마다 아마 이제 미국의 부채는 닿는데 하면서 부채 한도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차도 어차피 부채 한도 올려줄 거니까 큰 의미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 6월 달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게 되는데, 당시의 부채 한도가 얼마였냐면요, 정확하게 28.9조 달러였습니다. 자, 28.9조 달러라는 부채 한도가 있는데 목에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냥 늘려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얼마까지 늘렸을까요? 근데 좀 이거 부채 한도 얘기 당분간 안 나오게 좀 많이 좀 늘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많이 늘렸습니다. 이만큼 늘렸어요. 그래서 이때 부채 한도가 얼마로 바뀌었냐면요, 31.4조로 늘렸습니다. 꽤 많이 늘었네요. 28.9에서 31.4니까 자, 얼마나 늘었는지 보니까 28.9에서 31.4로 거의 2.5조 달러나 늘었으니까, 와, 한 번에 올린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올린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 한 얘기가 있어요. 잠깐만, 언제까지 이걸, 근데 또 언제까지 또 부채 한도 얘기해가지고 또 이야기 나올 수 없잖아. 근데 잠깐만, 다 내년에 대선 있구나. 이거 대선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채 한도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지? 그지? 우리 대승적으로 부채 한도 이야기는 이때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 2025년 1월입니다. 그때는 좀 멀찌감치 잡아놓은 거죠. 멀찌감치 잡아놔서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죠. 근데 잠깐만,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9월이니까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31.4조까지 늘어났으니까 괜찮겠지? 31.4조, 이거 2.5조, 언제 그렇게 많이 늘어났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28.9조에서 31.4조로 많이 올렸어요. 2.5조나. 그럼 지금 현재 미국 부채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35.4조 달러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제 30 아니지. 35.4조라는 거죠. 35.4조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이 부채 한도 이야기를 나중에 연말에 미국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꺼낼까요? 좀 민망하긴 하다. 부채 한도 여기 많이 올렸다고 했는데, 벌써, 민망하긴 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없앨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 정부는 돈을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돈 많이 쓰는 거를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도 이거 보시겠죠? 자, 보시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달러 어디까지 좀 망가지는 거야? 어디까지 망가져? 왜요? 그러니까, 총재님이, 야, 쟤네들 망가지는 것만큼 우리도 망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옆에 있던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시진핑도 여기서 보고 있다가, 달러 어디까지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까지 저렇게 망가져? 야, 그럼 우리도 빨리 돈 풀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화폐의, 달러를 포함한 모든 화폐입니다. 달러를 포함한 모든 화폐의 디베이스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디베이스먼트라는 이 단어는 화폐의 하락이나 급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화폐의 타락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인들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고, 금을 사다 보니까 이게 금값이 많이 올랐다, 노란 금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얘기 들어보니까 참 한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좀 뜬금없긴 하지만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기후위기 이야기를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석 연휴가 어땠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부터 봤을 때 이번 추석은 정말 뜨거웠다. 가장 뜨거웠던 추석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번 추석은 가장 시원했다라고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의 상황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번 세기 말이 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름이 아마도 170일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65일 중에 170일이면 거의 절반이 여름이란 얘기고, 아마도 많은 날들을 열대야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추석 연휴가 문제가 아니고 지구온난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좀 황당한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독일 정부에서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독일 정부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은 그만 팔고 전기차로 바꾸겠습니다. 이때는 내연기관 절대 못 팔아요. 자동차 회사들 잘 들어요. 그때까지 못 파니까 빨리 전기차 만들어서 파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날짜를 2050년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바꿀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독일 정부를 포함해서 유럽에서는 전기차로 전환하고 기후위기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앞장서서 나가면 내가 전기차에서 짱 먹으면 중국 애들 못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중국의 전기차 상황은 이거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중국의 전기차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숫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에서 지금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는 4천만 대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2,500만 대라고 해요. 자, 이거 두 개 빼면 얼마죠? 1,500만 대네요. 이 1,500만 대가 밖으로 수출될 수 있는 물량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2년 전만 해도 중국은 이거 수출 하나도 안 하던 나라예요. 근데 1,500만 대라는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면은 일본과 독일이 수출하는 양을 합치면 1,000만 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남아도는 이 자동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관세를 100%를 붙인다든지, 유럽에서도 이거 관세 못 붙일 것 같은데 미안한데 막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독일 정부에서는 안 그래도 폭스바겐이 좀 잘해줄 줄 알았는데 전기차는 만드는 거 하나도 안 팔리고 그래서 공장 문 닫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폭스바겐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독일 경제가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2050년까지 연기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2050년이라는 얘기가 제가 언젠가 논문에서 봤던, 작년에 네이처라는 논문에서 봤던 그 숫자랑도 오버랩이 되는 게 있는데요. 네이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AMOC라고 해서요, 대서양 해류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대서양이 있으면 적도가 있죠. 여기서 이제 물이 이런 식으로 대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근데 이 순환이 만약에 이 네이처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은 2050년쯤 되면은 이거 멈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순환이 멈추게 되면은 지구에 정말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티핑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안될 과학에서도 소개했던 영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AMOC가 이거 혹시 멈춘 거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더 빨리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서양의 온도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아무도 과학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모르게 기후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심각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당초에 생각했던 2050년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 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에서는 이산화탄소? 그거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후 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기후 위기라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로 바꾸자면 이거는 기후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후에 적응하면 산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름에 170일이면 적응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북극에 가서 알래스카에 가서 우리 에어컨을 팔고 왔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기후 적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건요. 기후 적응이라는 것은 결국 이주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내가 사는 땅보다 저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해수면에 있는 대도시들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 해수면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여기 사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리조나 같은 미국의 내부 쪽으로 이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취약한 나라들일수록 잠깐만 우리 여기 땅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 못 살겠는데? 잠깐 저 땅은 좋아 보인다. 저 땅 시원해 보인다. 저 땅으로 어떻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무슨 얘기가 나올 거야? 땅 따먹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땅 따먹기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사실은 기후 적응에서부터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제가 노란 금 이야기를 했어요. 금이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지금 막 사재기를 하면서 금 가격이 이상하리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를 보면 야 이거 달러도 그렇지만 이거 화폐 이거 믿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런 상황을 해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블랙락에서 지난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제 생각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해놓은 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 동안에 이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블랙락에서 왜 비트코인을 좋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글로 남겼는데 그 글이 무려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아마 30분 정도는 걸리는 긴 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놨으니까 이번 주말까지는 제가 무료로 공개해 놓겠습니다.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가셔서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생각도 확인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해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밤에 잠이 올 정도만 가지고 계세요. 그 이상 가지고 가지 마시고 잠이 올 정도를 좀 오랫동안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요 앞으로도 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비트코인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이 올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이런 상황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준비한 비트코인에 대한 장문의 글은 주말까지 무료로 열어놓을 테니까 잊지 마시고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